오늘은 그 첫 손님으로 이번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신 이주영 당선인을 모시고 현재 의료 대란에 대한 얘기를 가감없이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제 여러 정당들이 이 의료 정책에 대해서 현재 의료 대란에 대해서 다들 입을 다물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마저도 좀 이렇게 정파적인 이해를 따지는 게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3,058명이 다니고 있는 의과대학생을 무려 5,058명, 2,000명을 갑자기 증원을 하는 바람에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의견들을 공식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했는데 다들 애매모호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 정부에서 일으킨 일이고 수습도 거기서 해라. 우리는 이 싸움에 깊이 관여해서 표에 손해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주영 당선인은 본인이 현업에서 10년 이상 소아의료응급실을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그리고 그런저런 인연으로 이번에 이제 그 의료계를 대표한 공천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걸 통해서 당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얘기,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들어보는 시간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이주영 당선인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고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를 따고 개인의원에서도 잠시 있었고 지난 10년 동안은 주로 소아응급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소아 전문응급센터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가 변하는 것들 꾸준히 시간 흐름에 따라 볼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제가 일하던 곳이 본의 아니게 좋은 의도이긴 했겠지만 잘못된 법과 이런 정책의 결과로서 와해가 되고 결국 저희 동료들이 떠나게 되고 저도 마지막으로 사직을 하게 되면서 느낀 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로 정치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저는 올바름을 향해 가는 것에는 뭐 사실 좌우가 있거나 직업별로 이런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각자의 일의 본질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직업이 지금 잠시 바뀌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소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주영 당선인을 모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의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는 기업에서 돈 잘 벌고 잘 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객관식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 이주영 당선인은 소아과를 했고요. 뭐 그 당시에도 뭐 그리 인기 있는 과는 아니었죠. 인기는 있어 경쟁해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피부과 그때도 네, 피부과 피한성 인기 있었고 있었죠. 소아과 가면 돈 못 번다 얘기는 알고 가신 거죠? 알고 갔죠. 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소아응급실을 운영을 하면서 그때 24시간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나요? 네, 뭐 저는 소아 전문 응급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네,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센터였고 네. 저희가 스텝이 7명이었고 네. 전공의 간호사 이렇게 있어서 당연히 이제 365일 24시간 여는 거는 당연했는데 이게 팀이 차츰 와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제가 10년 전에 들어갔을 때는 네. 그 선택 자체가 다들 뭐 왜 응급실이야? 라는 거는 있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해서 뭐 이런저런 소아청소년과가 전반적으로 좀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그게 이화여대 그 신생아실에서 4명의 의사가 4명의 신생아가 동시에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스텝과 전공이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자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진료권이 충분히 존중받았는가 하는 그런 그리고 그 일의 전말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정상적인 진료의 과정이 충분히 인정되었는가 하는 그런 것이 사실 그 논란의 핵심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또 저도 뭐 현직 의사로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가운 입은 네. 상태에서 수갑을 네, 맞습니다. 차고 가는 걸 보고서 이제 소아과 아무도 안 하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걸 실제로 많이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의료인들조차도. 그런데 그 일이 있었던 것이 2017년 12월이었는데 2018년 모집은 마무리가 거의 된 상황이었고요. 된 상황이었고. 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반영된 게 2019년도 모집부터인데 네. 정말 그린 것처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확하게 계단처럼 떨어져서 마지막에는 뭐 16%, 네, 20%가 채 안 됐죠. 그렇게 레지던트 떨어지는 10명 중에 것 같죠. 2명도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10년을 겪어가면서 우리나라 현행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같은 네. 거를 많이 몸소 겪었겠어요? 네. 이게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있거든요. 그렇죠. 네, 보람이 아시겠지만 있으니까. 이게 네. 뭐 처음에 제가 갈 때도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소아과를 선택했던 것도 아니었고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은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돈 많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고 그렇죠. 네. 오히려 또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 당장 뭐 굶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국민들 욕하실 거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또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외에 내가 소신껏 할 수 있는가, 내가 평생 하기에 나와 성향에 맞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즐거움을 찾고 이 공부를 끝까지 하기에 내가 적합한가, 사실 그런 고민들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 때도 내가 이거 하고 싶다보다는 이거도 못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뭐 크게 의심 없이 들어갔고 아무도 제가 소아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왜 그걸 하냐 이런 말은 전혀 듣지 못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도 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소아응급센터를 쭉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다가 결국은 네. 스텝이 없어서 스텝이 없는 것은 사실 결과고요. 네. 그 과정은 소아청소년과가 무너진 것이 사실은 원인입니다. 원인이 되는 거죠. 네, 소아청소년과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야 야간에 입원을 시킬 수가 있고 그렇죠. 외래로 보낼 수가 있고 레지던트가 있어야 중환자실 케어를 하면서 중증 질환이 되었을 때 교수님에게 물어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전공의가 없어진다는 거는 이 소아청소년과를 배울 가치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없다는 얘기가 사실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게 이제 해법이 의대 2,000명 의사를 더 뽑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이제 네, 대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강력한 의료계의 반발, 특히 학생과 전공의의 반발로 네. 인해서 대형 병원들이 지금 거의 정상적인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하니까 의사로서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현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를 하자면 네. 굉장히 무모하다고 무모하다.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이 반발이 시작된 거는 2,000명이 아니었어요. 1,000명대 아니었나요? 필수 의료 패키지가 먼저 반발의 나왔었죠. 시작이었죠. 네. 그래서 필수 의료 패키지의 첫 번째에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 네. 그 얘기가 나왔고 뭐 나머지 말은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효성이나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할 생각이 없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이제 좀 긴 역사가 있죠. 사실 정부와 그렇죠. 의료계 네. 사이에. 네. 불신이 그래서, 있죠. 네, 불신이 있고 그 상황에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할 텐데 라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2,000명이 그 전에 논의 없이 갑자기 발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돌을 던진 셈이 됐으니까 의료계 입장에서는 네. 거기서 반발을 해서 전공의들이 입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1월 31일에 사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간 근무를 하니까 네, 그렇죠. 2월 1일 아침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병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이제 마지막 짐을 싸고 있는데 10년 일했던 곳이니까 짐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굉장히 슬펐어요. 네. 애정을 갖고 했던 곳이니까. 근데
그때 기자분들이 막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가 닫는 것 자체가 굉장히 뉴스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일이었고 뭐 이미 또 보도가 여러 번 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그때는 2,000명 발표도 전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제가 필수 의료 패키지 내용을 보고 이대로면 전공의들이 이 공부를 포기하고 다 나갈 거기 때문에 파업이고 뭐고가 의미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하면 필수 의료는 다 죽는다고 제가 이미 2월 1일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의 증원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만두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타임라인을 이번에 2,000명 이후에 갑자기 생긴 일이라고 보지 않고 지금까지 쇠락해온 핵심 의료 영역의 결과로서 이걸 봤다는 관점이 사실은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이제 개업을 처음 했는데 네. 개업할 때부터도 이미 의료계에는 정부의 과도한 어떤 의료보험 수가 정책, 저수가 정책이죠.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개업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지한 피부과랑 동업을 택해서 3명 중에 1명은 미용을 보고 1명은 보험을 보고 1명을 쉬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나름 이제 개업가에서 성공을 하면서 미용 시장이라는 게 생겼는데 지금은 보면 뭐 비전문의들이 미용 시장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심지어는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도 전문의 자격을 스스로 반납하고 미용 시장에 뛰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사 수만 2,000명을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숫자를 늘린다는 게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이 분석이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면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거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의료계가 이렇게 나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물론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서도 근거가 이게 맞냐 추가로 제출을 해라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죠. 실제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은 모든 의과대학이 어떻게 이걸 낸 값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나온 근거가 있다 한들 실현이 불가능한데 이거를 명령을 내린다고 교육이 가능하냐 그리고 교육이 된다고 한들 그걸 늘렸을 때 이 추계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요소들이 올바른 전제를 두고 있느냐 그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의 통계는 OECD 데이터를 이용을 한 건데 사실 OECD에서 의료 정책에 관한 통계는 저도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다 한번 리뷰를 하고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80페이지 가까이 정도를 우리가 정리할 때 보면 정부에서 인용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다른 그 동구권 아니면 그 사회주의식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적다. 영국을 예를 들면 영국이 3.5, 우리가 2.6 이렇게 되니까 적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1인당 뭐 진료 건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통계를 냈는데 사실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하고 의사 수가 비슷하죠. 2.8, 2.9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결국은 현 정부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아무리 뭐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의 의료 정책이 과연 지향점이 어느 쪽이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그럼 영국식 사회주의 가까운 의료보험제도, 의료 시스템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저희 반대편에 있는 미국식 의료 시스템으로 갈 거냐. 미국도 이제 오바마 케어가 되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둘 중에 하나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 전 세계 다 우리나라 현재 의료보험 시스템을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바는 과연 어느 방향인가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비슷한 그 의견이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의 방향성을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뒤나 20년 뒤에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의료를 일궈 나갈 것이냐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는데 그걸 정부도 모를 것이고 정치계 물론 마찬가지고 솔직히 저는 국민들도 지금은 하나된 의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공공의료를 빠르고 쉽게 누릴 수 있는 게 더 좋다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돈을 많이 내더라도 그냥 세계 최고의 의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양극단이죠, 그게. 네,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시스템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네. 뭐 미용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국가라는 존재는 그럼 지속 가능한 이 의료의 모델이 그리고 국민들이 대체로 만족하실 만한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최소한으로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장기적으로 책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 있게 추진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제가 만약에 지금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 차관, 보건복지부 이렇게 쭉 한 분씩 만약에 여쭤본다면 그분들이 과연 10년 후 대한민국 의료는 어떤 모습일 것이다에 대해서 저는 모두 다른 답을 내시지 않을까. 2,000명 정원이라는 얘기는 영국식 모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2,000명을 증원한다는 거는 사실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건데요. 시골 면다리까지 네. 의사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모든 국민이 원하면 공공의료를 다 받을 수 네. 있는 그 시스템을 원한다 그러는 건데 실현 가능할까요? 우리 국가 경제가 그 정도의 의사들이 있음으로써 인해서 발생되는 의료비 총액을 국민들이 의료보험에서 나눠서 낼까요? 그거는 사실 뭐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의료비의 증가라는 것은 생각보다 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람은 자기의 몸에 있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간에서는 네, 아끼지 그렇죠. 않고 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보험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해주고 진료비 상한도 사실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의료 이용에 대해서의 닥터 쇼핑이라고 하죠. 그런 도덕적 해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접근하는 것에도 허들이 없고 가격에 있어서도 허들이 없고 그런 빈도에 있어서도 허들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1년에 한 400번씩 병원 가는 분들도 있죠. 네네. 네. 그런 공급을 그냥 그 수요에 맞춰서 무한정 늘리겠다는 거는 다른 영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 네. 그걸 늘린다는 것이 이제 뭐 의사들이 진료를 막 유인한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뭐 버스를 한 2정거장 정도는 그래도 가야 병원을 갈 수 있는 경우와 내가 집 앞에 편의점만 가도 내과가 3군데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자주 없고요. 이용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사가 는다는 거는 우리나라 보험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의료비의 폭증은 사실 기정사실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금 건보 재정이 아무리 길어도 정말 길게 봐도 7년이면 이제 적자 전환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같이 수요가 늘면 그렇지. 우리나라 근보 재정은 네. 항상 부족하면 더 걷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예, 걷는 거에 예. 대해서 과연 이제는 국민연금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 네, 이걸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의료비가 이제는 OECD 평균을 이제 넘어서기 시작한 걸로 저희가 보는데 GDP 총액으로 우리가 9.8%니까 네. 거의 OECD 평균은 이제 넘어갔죠. 이제 넘어갈 텐데 지금 정도의 이제 문화 이용의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저는 그건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뭐 개혁신당의 의원 당선 의원 3명이고 아직 정당이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거대 정당의 어떤 당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네. 아마 의료정책에서는 이주영 당선인의 발언이 아마 이제 당의 정강정책에 의료정책에 많이 반영이 될 텐데 개혁신당이 국가의 의료는 어떻게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나 의료는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지향점이 있나요? 첫 번째는 저는 크게 2가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지금 대충 말하고 있는 네. 핵심 의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음흠. 그래서 국가가 어디까지를 책임져 줄 것이고 국가가 국민이 누리는 의료에 대해 어느 선까지를 개입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전 개입이잖아요. 완전 개입이면서 원하는 만큼 더 개입을 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적어도 국가가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뭐 이렇게 서로 커진 거긴 한데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계가 여기입니다. 선을 걷는 순간 표 떨어지는 데 그걸 할까요? 개혁신당에서 제 만일 문제죠. 집권하면 그렇게 할 건가요?
지금 집권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기 있게 화두를 던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하게. 네. 네. 하지만 이 논의를 계속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당연히 양당에서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속 가능한 네.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걸 언제까지 원하는 걸 해주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이때까지 우리는 어떤 정권에서도 여야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떤 정권에서도 장기적인 의료의 전망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영역에 돈을 더 주겠다. 이 영역의 접근성을 높여주겠다는 그렇죠. 네. 이야기만 했지 우리의 건보 재정이 건전성이 이 정도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거기에는 접근성도 있고 그리고 의료의 수준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의 내용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파악하지도 않았고 청사진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저것 다 해주려다가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건보가 고갈되고 많은 이런 상황에 처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명백하게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건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네, 다 엮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좀 정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뭐 감기 걸린 것까지 다 책임을 져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표는 조금 더 지금 당장 얻을 수 있겠지만 계속 그래왔죠. 네, 그러는 동안에 중증의료 그리고 응급 전원 시스템 이런 것들 다 망가졌고요. 네. 그리고 정말 N수가 적지만 반드시 필요한 환자가 나타나는 세부분과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내가 그 정도로 그 아플 병원 일이 많지 다 않으니까요. 없으니까요. 예, 예. 하지만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는 동안 이게 소아 투석하는 아이들이 정말 갈 곳이 없구나. 생각보다 이 별것 아닌 심장병인데도 보낼 곳이 없구나. 그런데 그건 언젠가는 국민 누군가의 몫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부분과의 명맥을 살리고 중증의료, 응급의료가 가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의료에 대해서 다소 제한을 두거나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선거는 우리가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늘 뭐 4년 주기로 5년 주기로 있는데 네. 그러면 개혁신당에서는 과연 정말 그 표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네, 앞으로 감기는 맞습니다. 자기 돈 내고 치료받아라 이런 거 정도까지 국가에서는 책임지지 않을 거다. 네. 어려보면은 내지만 그거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한다라는 거를 분약으로 네. 내걸 자신이 있으세요?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납득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이용하는 의료의 양이 있다고 치면 네.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본다. 1년에 뭐 병원 5번도 안 가는데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네. 거기에 비해서 과도하게 의료비가 건강보험이나 실손으로 나가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 과도하게 쓰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빈도상으로 너무 과도하거나 아니 뭐 119도 마찬가지죠. 다 무료니까. 막 네. 택시처럼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있죠. 이런 부분의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의 비효율을 사실 많이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야기는 좀 공론화될 그러니까 필요가 그 얘기를 있긴 하는 하고. 순간 표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이제 현역에 이제 6월 달이면 선서를 하고 국회의원이 이제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을 때도 이 얘기는 필요한 얘기고 나의 당락과 뭐 당리 당략을 떠나서 네. 이런 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나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이고 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무도 없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의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런 문제를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인식을 하고 네. 그러면 의사를 많이 뽑으면 네. 소아과샘도 많아지고 내과샘도 많아지고 흉부외과샘도 많아지고 신경외과샘도 많아져서 네. 의사가 이렇게 풍부해지면 좀 더 낮은 임금으로 의사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네. 네. 그래서 2,000명 얘기가 나왔는데 그 2,000명의 증언에 대해서 사실 저같이 개업한 의사들은 별 반발이 없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냥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 얘기를 하면 10년 지나면 저는 의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천 명의 의사들이 졸업해서 의사가 돼서 사회에 나올 때쯤 되면 뭐 저는 그때 의료계를 떠나 있겠죠. 뭐 살아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러니 우리 같은 60대 개업한 의사들은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실상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바로 부딪히는 분이 학생이거든요. 의과대학 학생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내가 3천 명일 때 의사가 됐는데 내 바로 밑에서부터 5천 명이 들어와. 그러면 정말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는 이해는 가는데.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네. 제 의국 후배 중에 이 시국에도 1등인데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존경받을 뿐이죠. 알고도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사실 그 정도까지 모르고 그냥 나는 애들 좋으니까 할 거야 해서 그냥 했다면, 지금은 이 법적인 리스크, 뭐 경제적인 차이 이런 걸 다 알고도 내가 이 공부를 하겠다고 들어온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도 흉부외과를 선택하고 이 시점에 소아청소년과 응급외과를 선택해서 온 친구들은 사실은 그 학문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지. 그렇죠. 네. 몰라서 온 바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갔죠.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네, 그거는 네. 사실 밥그릇 때문에 그들이 더 가까운 사람이라서 나갔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도 있죠. 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내가 이 공부가 좋아서 왔어. 근데 내가 돈을 덜 버는 것도 알아. 뭐 리스크 많고 힘든 것도 다 알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공부니까 내가 이걸 좀 해보겠다. 지금 대학원, 뭐 공대 대학원 가시는 분들도 사실 그런 열정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갔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가 하는 전기공학은 앞으로 국가에서 더 이상 육성을 안 할 거야. 그냥 최소로 할 거고, 대신에 너희의 분야만큼은 앞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을 거고, 국가를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직업이 될 거야 라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내가 이걸 원해서 했지만 내가 이걸 이런 방식으로 억지로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저도 참 뼈아프게 느꼈던 건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때도 소아과 인기 없지 않았냐 하셨을 때 제가 네. 굳이 그래도 나는 경쟁해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드렸던 게, 이게 특히 바이탈과를 하는 사람들은 이 한 명의 한 명의 환자를 볼 때 굉장히 당연히 진지하면서도 굉장히 이 위험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그렇죠.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소아과는 너무 체중이 적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칫 잘못하면 과정에서 큰일 나죠. 배우는 이 내가 뭐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환자가 살고 죽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경험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면 누구나 생기는, 내 앞에 누가 있으면 이건 일단 내가 좀 잘하고 봐야지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되게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를 해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참 그만둘 때도 이 정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2,000명을 해서 이게 낙수 효과를 보겠다. 그러면 이제 지역도 가고 뭐 흉부외과도 가고 누군가 가겠지. 근데 이 낙수라는 말 자체가 많이 뽑아 놓으면, 그래서 도태되면 그럼 실력 없는 누군가가 밀려서 그거라도 하겠지라는 거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지역병원에 있었고 소아과인데 심지어 소아응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조적으로 저희 동료들과 출근길에 그 기사를 처음 봤는데, 와, 우리는 트리플 낙수 의사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년 동안 소아응급실에 있었고, 그 기쁨이 뭔지, 보람이 뭔지, 그리고 내 삶과의 밸런스가 참 맞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정들어 있는 팀에 대한 로열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걸 쉽게 떠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진입하려는 신규 의사라고 쳤을 때 내가 저 말을 듣고 내가 굳이 저기를 가야 될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 지역에 있던 선생님들도 내 가치를 증명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도 내 가치를 증명하려면 피안성 가야 돼. 낙수과는 적어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나온 뭐 그 영상이나 뭐 제가 나온 뉴스나 거기 댓글에 저도 많이 봤어요. 너도 결국 성적 안 돼서 소아과 간 거 아니냐.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연하게 한 건 사실 이 2,000명으로 시작된 낙수 효과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생각보다 공감을
잘 얻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는 뭐 지금도 댓글 내가 쭉 보고는 있는데 욕설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주장을 얘기해요. 근데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욕설하는 분들이 보면 이제 글이 이제 격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의사들에 대한 기본 시각은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 뭐 무슨 과를 하든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뭐 심지어는 같은 의사 중에 지금도 국회의원 되신 분 중에 있죠. 30몇 살에 전문의 있다면 연봉 4억을 받는다. 대한민국에 연봉 4억 전문의 있다고 받는 의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선동을 통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기는 했지만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기득권을 가진 의사가 된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참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 의사이기 때문에 뭐 온갖 얘기를 다 듣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벌어서 세금 다 내고 깔끔한 돈을 먹고 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현재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옛날부터. 무슨 얘기냐면 의사가 되는 과정 중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국립대학을 가면 그나마 국가의 돈으로 공부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뭐 사립대학 나오실 거 저도 사립대학 나왔으면 등록금 다 내가 냈고요. 그 등록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벌어준 돈이고 국가에서 나한테 해준 건 없습니다. 학교에서 해준 건 있죠.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 뭐 대학 사립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의 혜택이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면 뭐 국가의 혜택을 안 부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적어도 이 국가가 사회주의식, 영국식 그 의료 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영국은 의과대학을 가면 등록금도 대부분 다 국가 지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사회적 자원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 맞죠. 근데 우리는 모든 부담은 개인한테 부담을 시켜놓고 의사가 되는 순간 모두 이제 국가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일반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의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너는 기득권 세력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모든 걸 이제 밀어버리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2,000명이라고 하는 그 의대 정원 문제가 정부의 압력대로 정부의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벌어진 상황이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만일에 5월 중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 군의관의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군의관뿐만이 아니라 공중보건에도 3분의 1이 전역하고 나면 제대하고 나고 자리를 이탈, 복무가 만기가 끝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군도 문제고 이게 의학 교육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턴들이 5% 정도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걸 500명이 600명 들어왔다고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던데. 근데 이 인턴이 5% 정도 들어오면 지금 이 인턴들은 올해 인턴을 할 생각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미 정상적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레지던트를 지원할 자격을 가진 사람 자체가 없다는 없죠. 거거든요. 근데 1, 2년 차에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사실 없어지는 아무리 좋게 결론이 난다고 해도 저는 많은 수가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망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한 해가 스탑되는 게 아니라 한 세대가 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병원에서 이제 배워보면 알지만 교수님들이 이 학생이나 1, 2년 차를 직접 가르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밑을 다 있고 2년 차가 1년 차 감시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3년 차가 감시하고 4년 차가 전체를 다 다시 한번 감시하고 특히 소아과는 정말 1대1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황에서 1년 차가 들어간다? 네.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배울 게 없잖아요. 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세대 이상이 비는 건데 이거를 1년에 스탑시키는 걸 저렇게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군의관 공부회가 없어지는 거는 사실 큰 흐름에서는 계속 줄고 있긴 했어요. 이제 그 지역 자체가 비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군의관 공부회들도 지금 뭐 현역으로 가고 싶다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당장 그냥 길어서가 아니고 들어보면 보건지수를 막 3개, 4개를 같이 막 감당해야 되고. 돌아야 돼요, 이렇게. 네.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거까지는 내가 결국 책임을 못 질 것 같은데 하는 선을 이제는 많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역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번에 대학병원이 비니까 서울의 대학병원을 채우기 위해서 또 공보위 군의관을 차출했죠. 이게 크게 문제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의 의료를 그 정도로밖에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하나가 들고 여기 다수가 모여 있으니까 네. 표가 여기 많잖아요. 또 하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가 빈 자리를
공보위와 군의관이 실력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스템을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로 또 수술하는 뭐 교수님들이나 뭐 중환을 보시는 교수님들은 본인의 영역이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분과 교수님 진료도 못 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소아신경 교수님 좀 전에 만나고 왔는데 제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데도 그분 외래에 가면 제가 아마 한 명도 못 볼 수도 있어요. 보고 있죠. 옵저베이션이죠. 네네. 그런데 그 빈자리를 군의관 공보위로 채울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이미 이탈한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할 드라이브를 더 뺏는 거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사실 고려를 안 하신 게 아닌가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 상황, 그러니까 뭐 이제 정치하는데 영역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답을 내려야 되거든요. 네. 현재 이 정말 난마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네. 이 갈등 구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시간 싸움이거든요. 네. 나름 개인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전공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네. 제가 올해가 비면 한 세대가 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전공의들이 다시 내가 이 공부하겠다 하고 마음 먹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인책도 아니고 네.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의 명령이에요. 네. 지금은 돌아오고 싶더라도 네. 휴직금지, 사직금지 이 명령들이 살아있는 한 네. 내가 복귀하는 순간 다시 휴직은 불가능해져요. 아. 내가 복귀하는 순간 사직도 불가능해집니다. 왜 그래요? 그건 또? 지금 업무 개시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휴직금지, 사직금지, 진급을 안 하는 것도 금지, 재계약을 안 하는 것도 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워딩이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처리되지 않았죠. 법률적으로 그게 성립이 되나요? 안 되겠지만 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의료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분 법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아도 국민의 공익을 위해 그리고 너희는 비급여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그게 내가 의사 가기 싫다고. 헌법조례 근데 그래서 저희는 그 얘기도 농담 삼아 했어요. 우리 다시 사직 취소되고 불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직하고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뭔가 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너희는 의사니까 너희는 뭐 하던 사람이니까 해야 돼라는 거를 그냥 시그널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리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아하. 또 이런 취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전공의들 사이에서 굉장히 만연해요. 그런데 네. 더 큰 문제는 바이탈과 전공의일수록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 더 지금은 들어가는 순간 나는 못 나온다. 아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가 보건복지부나 뭐 정부에서 저를 뭐 미워하시고 국민들이 미워하실 수도 있지만 그 명령이 처리되지 않는 한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럼 현실적인 해법은 그 일단은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했던 이 철회를 하고 법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 법을 막 이제 시행령을 막 날릴 때 저 네. 법원에 가면 다 깨질 텐데 저걸 말이라고 해? 하지만 법원에서도 사실 이게 뭐 일단 다툼이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개입을 안 하시겠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또 호응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법리적으로 무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무튼 여론은 아직도 이제 정부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세요? 드러나는 한 아직은 그래요? 다수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직도 밀어붙이는 부분도 있죠. 이제 그건 분석이고요. 네네. 이제 본인이 현실 정치인이 내일 모레면 될 거니까 네. 그러면 책임 있는 당국자 입장을 책임을 가졌다고 힘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 2, 3, 4 얘기하면 발언의 철회는 사실 제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를 원래 방식으로 의료를 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뉴노멀은 시작이 된 상태고 아마 우리나라 의료 체계와 의학 교육의 시스템은 아마 새로운 판을 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당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오히려 더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개혁신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아직까지 적절한 해법은 없다. 적절한 해법은 일단 지금 현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상황에서는 첫 번째는 민형사 처벌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이게 자꾸 불가항력적 뭐 의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걸 검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의사들이 이걸 못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면제해 줄게. 그런데 민사를 두텁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로서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 사실 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텐데 네. 사실 의료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 내가 얼마나 용감하게 여기에 임했는가는 나만 알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환자를 이걸 살리기 위해서. 착잡히지 않을 의료와 최선의 의료에는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벤티브 메디신을 떠나서 의사들이 프로텍티브 메디신을 네, 한다는 네.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네, 진료를 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있어야 하는 한은 바이탈 의료에 저는 접근하는 게 의사들로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학생이 선택을 안 내 한다는 선택을 안 거죠. 한다? 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의료의 결과가 너무나 안 좋고 특별히 부도덕해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 필요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일부러 가해를 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오른쪽 팔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 왼팔 팔을 수술. 수술했다. 이런 뭐 명백한 과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물에 빠뜨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실패했거나 아니면 빼내는 과정에서 부상이 어디를 생겼어. 부상이 생겼거나 이런 과정이 사실 대부분의 바이탈 의료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민형사 책임을 물으니 이걸 자꾸 의사들이 용기를 잃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환자를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의료가 좀 더 용감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의료를 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민형사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의료의 악결과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의료의 악결과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지난번에 일본 의사회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놀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의료인이 의료에 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의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가 OECD에 대해서 비해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게 뭐 숫자적으로 맞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OECD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사실은 결과예요. 의료의 결과. 의료 결과에 대해서 한 60페이지 정도. 의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OECD에 이르지 못했다면 아니요, 최상이던데요.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럼 OECD 데이터 중에 뭐가 문제야? 이렇게 가는 건 맞죠. 네. 그런데 모든 의료 결과에 대한 지표와 접근성의 지표가 OECD에서 사실상 뭐 압도적인 최상이에요. 최상위인데 네. 갑자기 근데 왜 최상위지 하고서는 간 것도 아니고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고 봤더니 의사가 좀 모자라네 이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OECD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의사를 가지고 오는 건가? 그럼 대기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의료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는 OECD 기준으로는 수가를 맞추는 거예요. 수가를 맞추자 그러는데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럼 엄청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OECD 평균 수가 맞추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료가 1인당 소득의 4.5%를 내거든요. 네. 네, 한 두세 배 내야 될 거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손보험의 파이가 과도하게 커진 부분도 커진 것도 분명히 있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네, 거죠. 네. 이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정하거나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작금의 요 문제, 당장 이제 공백이 생기잖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말하면 없는데 지금은 결국은 빠른 속도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문의 중점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뭐 피해 얘기 나오고 그러면 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겁니다. 전문의 고용하려고 그러면 결국도 돈 올라가야 이야기죠.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의사가 얼마나 맞냐 적냐를 떠나서 이게 모델만 생각했을 때 그나마 우리나라가 비교적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결과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모델은 그나마 일본이에요. 일본이죠. 네, 네. 그나마 제일 일본이고 미국식으로 가면 사실 소외되는 그건 뭐 부분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많아지고요. 얘기고. 네. 영국식 의료나 유럽식 의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대로 저부터도 반대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제일 비슷한 건 일본 모델인데 네. 일본이 지금 의사 숫자도 국민당 우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2.7명이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의료가 살아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역이 많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애초에. 네, 맞아요. 지역이 네. 많이 살아있고 그 지역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도입을 했는데 하나는 지역에 가는 의사들에게 급여를 대폭 상승을 시켰고요. 네. 근데 이것만으로는 솔직히 유인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왜냐면 가족이랑 떨어져야 되거나 거처를 옮겨야 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팀이 없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한 게 장학금 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외국의 다른 병원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추가로 뭐 석사 박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연구비 명목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연구진을 파견해주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학문적인 성취를 인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명분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내가 돈만 보고 가는 거는 자존심상 안 가라는 게 되지만 돈도 좀 더 주는데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거기서 또 아카데믹한 팀이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자기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명분으로서도 충분히 갈 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 의료가 살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지역 수가 할당제도 있었던 것 자체가, 같은데. 네, 그것도 당연히 정부에서 의대생 때부터 다 보전을 해주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일본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많이 신뢰를 하죠. 많이 의료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이 됐건 뭐 산업이 됐건 그 풀뿌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가보면 이렇게 막 진료 시간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점심시간 4시간, 막 5시간 이렇게 돼 있고 오전 진료만 하는 날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가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됩니다. 일본. 그렇죠. 네. 일본만 해도 4배에서 5배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일본 간 친구들이 그래요. 일본에선 그럼 왜 미용을 많이 안 하냐. 레이저 하나, 내시경 하나 가격이 비슷한데 내가 재밌는 거 하지 왜 굳이 네. 라는 얘기가 당연히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정치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돈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 보면 별로 이렇게 인기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가 자체가 실제 비용의 60-70%밖에 보전 안 해준다는 거를 국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언론이나 뭐 국민 다수가 그측에 표현하면 배 아파서 이렇게 의대 정원을 찬성하는 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제 자녀들이 의사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비전이 있고 재밌는 일은 못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다양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꼭 너무 의사 되려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애들한테 늘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60대 넘어가는 의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고민하고 얘기할 때 이거는 정파적인 이해라든지 개인의 이해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오랜 시간 이 의료계에서 종사를 해왔고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발전해왔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에서 돈을 최소한으로 내고 국민 전체도 개인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교묘한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의사의 이익도 손해보지 않게 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절묘한 균형점에 올려져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균형이 지금 어느 순간 허물어 떨어버리면서 현재 당장 큰일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가까운 시간 내에 뭐 1년 이내에 의료계에 큰 공백이 생기면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환자들이 볼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게 무게축에 맞았는데 갑자기 무너졌다기보다 사실 저는 이걸 미래 세대로부터 많이 뺏어온 부분이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이거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노력을 솔직히 말하면 정부도 안 했고 의료계도 안 했습니다. 각자 살아갈 방법을 연구를 하죠.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안 했죠. 여기에 대한 담론 자체가 부재했고 그건 사실 미래 세대의 굉장히 큰 빚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사실 저는 오히려 그 답이 어쩌면 지금 자꾸 이제 나는 돈만 버는 의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미용의료를 보면 우리나라 미용의료가 그러면 지금 그렇게 경쟁이 돼서 과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용이 대단히 비싸거나 질이 안 좋거나 엄청 그렇지 싸요.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기술 중에 제일 압도적으로 좋은 게 어쩌면 미용일 겁니다. 왜냐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 경쟁이 치열하게 자유롭게 풀면 이게 옆에 집이 얼마 받냐, 옆에 집이 무슨 기술을 쓰냐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사실 약간 이렇게 너무 많이 부풀어 있긴 합니다만 이 미용 시장 자체에서의 자유 경쟁이 분명히 질도 올리고 가격은 낮추고 그러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세금도 많이 내시죠? 고용도 창출하셨죠? 심지어 외화도 벌어옵니다. 뭐 사실 방학 때 굉장히 되면, 좋은 애국자라고 예, 생각해요. 예, 그런데 예. 그걸 왜 우리가 다른 영역에는 그럼 도입을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걸 뭐 당연재정제를 그렇죠. 풀어라. 무조건 뭐 다 국민들이 알아서 하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합리적인 절충점을 충분히 자유경쟁으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로 병원에 갈 때마다 그 많은 비용을 건보해서 꼭 가져와야 되느냐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평균 이상의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아예 안 내게 만드는 게 맞냐? 더 너무 많이 내고 있다면 본인 부담금을 일부는 더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따지면 이제 그게 자유주의적인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교통사고 많이 내면 의료보험료 더 많이 내듯이 네, 네. 이용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내라. 그럼 딱 나오는 반론이 이거예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때마다 내 돈 내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질병에 있어서 네.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숙아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장치를 잘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아 중에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그 치료실을, 이 미숙아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그 적자를. 그렇죠. 그게 다 적자가 나거든요. 네. 뭐 계셨으니까 아실 그럼요. 거예요. 병원의 재정 담당은 소아응급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침대 하나당 연간 1억의 적자가 늘 적자가 나게 돼 났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약간 올리긴 했는데 네. 그 비용을 다른 데서 뭐 심하게 얘기하면 영안실 수입을 가지고 네. 그런 걸 다 충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국민들은 병원은 늘 크게 짓고 있잖아.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되니까 그 왜곡된 의료 시장. 그러니까 소아 집중실에서 미수가 500g밖에 안 되는 신생아를 살려놓으면 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비용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안 해주고 나머지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채우고 있는데 그런 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정상화하자는 거죠. 필요한 의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게 사실 뭐 사회 구조의 성격이 약간 있고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는 또 국가 재정으로 또 충당하는 부분 지원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잘 하고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 행위나 치료 자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고 그래서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뭔가 과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본인이 어느 정도는 추가로 납부할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해야 이게 미래에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 정치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그래도 반정치인이신데 하는 얘기가 돌아가면서 욕먹을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돈 많이 내야 된다, 더. 네. 그 다음에 병원 이용할 때 자주 이용하면 돈 더 내야 된다. 네. 제한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 더 내고 병원 더 자주 못 가는데 이거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이거는 제가 돌려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죠. 현실이니까. 이거를 안 하고 이걸 다시 10년을 묵히면 건보는 파산합니다. 그리고 건보가 파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건보 외의 모든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그런 논의를 빼고는 유지할 수 없고 그러면 앞으로 정부는 야금야금 좋은 말 하면서 세금을 올릴 거예요. 지금 뭐 국민연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죠. 뭐 2015년생이 성인이 됐을 때는 35%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될 수 있다. 건보는 더 심각한데 그렇겠죠.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이야기는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당론으로도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뭐 이주영 당선인을 모시고 이 얘기할 때 이거보다는 좀 더 정치적인 얘기를 하실 줄이라고 생각했는데 있는 그대로 뭐 사실을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아픈 얘기를 하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해법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옛날로 되돌려 놓자. 모든 학생, 모든 전공의, 모든 그 진료 교수님, 스태프들 제자리로 가서
갖다 놓고 의사를 몇 명으로 늘릴 건지 의료 정책을 어떻게 다시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얘기하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의료에 여러 가지 세세한 문제는 있었지만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 뭔가를 얘기하자 그러면 피해는 환자가 봅니다. 그게 되면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 명령에 대한 사과 취소를 하고, 원점 재논의를 하면서 의정 동수의 협의체를 꾸려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될까요? 안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네. 이미 핵심 의료 영역에 대한 비전을 젊은 의사들이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걸 원점을 일단 복귀시켜놓고 그것도 거기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돌아와야 그 얘기를 할 텐데,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원점으로 안 된다고요? 원점 재논의를 하겠다고 해도 지금 핵심 의료 전공의들의 상당수는 안 돌아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게 그 생각은 문제입니다. 또 못했네. 네. 안 돌아올까요? 네. 선배들이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선배들이 부탁하고 저기 교수님들이 부탁하면 일단은 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개인이에요. 개인이지만 또 의사들은 위아래가 있고 선배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들어와서 시스템을 다시 원상회복 시켜놓고 원장님 때의 이 관계와 우리도 옛날에 저 때의 관계와 우리 때 옛날 얘기를 하면 관계는 아주 많이 달라요. 지금은 너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나요? 제가 저건 좀 봐가면서 해야 돼.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이 그냥 몸이 힘들어서 도망간 게 아니니까요. 내 미래가 투명하지 않고. 투명하게끔 제도를 내년부터 이제 오늘부터 얘기한다. 그러니 일단 와라. 그러면 안 될까? 좋겠는데. 우리 때 도망가면 저기 1년 차들이 후반 되면 도망가거든요. 지쳐서. 전공의 선생님들 혹시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3년 차, 4년 차들이 전화해서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가자, 술 사주고 왜 그러냐.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저도 뭐 잡으러 가서 압니다만 지금은 안 되나요, 그게? 내 인생에서 더 이상의 기회 비용을 쓰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개인이 포기한 상황이지. 집단 파업이 아니에요. 이게 집단 파업이면 전공의들도 어떻게 구슬려서 니네 들어와라 좀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런 논의도 없었어요. 아무런 구심점도 없었어요. 그러면 박단 내가 더 이상 소아과 해서는 이거는 내 인생이 앞으로 좀 꼬일 수 있겠다. 지금까지 한 건 어쩔 수 없고 지금이라도 딴 길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상당수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네. 필수 의료국가에서 상당수 전공의생들은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 필수 의료일수록 안 돌아올 겁니다. 어떤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피부과 전공의들 돌아올 거예요. 다 돌아오죠. 그거는 저도 알아요. 소아과 전공의들 돌아올 거예요. 안과도 가고. 소아과 돌아올까요? 내가 지금 소아과 1년 차다. 돌아오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네, 안 갈 수 있겠네. 근데 사실 큰일이네. 내과 소아과가 죽으면 수술하는 과는 사실 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내과 소아과가 한 세대가 비면 수술하는 과도 사실은 한 세대 따라비는 거예요. 따라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지금 이 한 시점에만 뭘 어떻게 읍소를 해서 구슬려서 들어오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그게 될 것 같았으면 방송에선 좋은 이야기 하고 뭐 전공의 협의회장 만나서 어떻게 좀 뭐 이빠른 소리에서 구슬려서 좀 들어와 봐라, 교수님들 만나서 하라 그럴 텐데. 남이 윤기님 안 들어오면 많은 거지 뭐. 안 들어. 건강하신 분들은 저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내고 있지만 제가 63세 동안 단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거든요. 저는 모든 과, 소아과 빼고 모든 과에 환자인데. 저는 병원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저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저런 분들이 국민의 다수라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저도 지금 방금 이 생각까지는 못 해봤던 게 뭐냐면, 대개는 학교에서 교수님이 부르고 선배가 야, 같이 이제 가자, 어찌됐든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점 회귀를 해놓고 시간을 두고 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면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아까 뉴노멀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대다수 안 돌아올 것이고 내년부터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본 현 학생들은 국가생들은 절대로 지원 자체를 안 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누가 기꺼이 나 이 공부하겠습니다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공계 R&D 삭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삼성 없앨 거야, 원전 없앨 거야 해놓고 공대 니네 왜 안 오니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걸 그냥 꺾은 거죠. 네. 그 생각 그래서- 못 해봤네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새로 정말 새로운 그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는 그래서 제가 어떡하나,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는 오히려 너무 늦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인책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지금 이거는 당론으로 정해지거나 제가 네. 구체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 만든 건 아닌데 네. 저희가 저희 정책 발표를 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은 했던 내용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핵심 의료의 공백입니다. 내외산소 문제죠. 네, 그러니까. 내외산소, 응급의학과, 네. 흉부외과, 뇌신경외과 이런 쪽이 문제인데 네. 거기를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왜 할 수가 없냐? 돈이 안 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도 중요한데 당직이 불가능해요. 내가 365일 당직을 그럼요. 서면서 대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네. 한두 명 고용된 병원에서는 일을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게 사실은 가장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또 이 영역은 국가가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잘하면 살고 네, 거기서 못하면 그렇죠. 죽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역의료에서 중증의료가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이송하다가 문제가 되는 게 또 문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아응급센터 때 똑같은 경험을 저희가 했는데 이거를 소아 전문 응급센터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10몇 군데 만들어 놔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일할 사람도 없고 팀도 안 꾸려지고 이름만 붙어있지 뺑뺑이 돌아야 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이렇게 10몇 개 사실 다 정치적인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있어야 되니까. 다 의과대학 만드는 것도 그런 거죠, 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한 3개만. 서울 경계는 일단 병원이 많으니까 많이 필요 없고. 중부 하나, 영남 하나, 호남 하나, 뭐 대충 어허.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다 올 수 있으니까. 네, 다 올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이거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흉부외과 의사 한 7, 8명 뽑고요. 신경외과 한 7, 8명 뽑고 소아과도 각 전문 분과별로 한 두세 네 명씩 명씩, 있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당직이 당연히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8시간 일하면 여기는 이 돌아가니까. 거점 센터로 하고 이거 국가 운영으로 하니 또 뭐 급여에 대한 부분도 뭐 지금의 급여와 나중에 뭐 공무원 연금 정도에 준하는 그런 걸 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뭐 이거를 막 5억 6억 주라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선에서 대학교에서 하되 월급이면 되죠. 네. 네. 대신에 그거를 이제 연금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겠죠. 그렇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국가로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생기는 사고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적극적인 진료 과정 중에 네, 생기는 적극적인 진료 과정 중에 생기는 악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대신에 충분히 최선을 다해라.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의협이나 합동으로 감사를 하면 돼요. 그렇죠. 과정들에 대해서는. 아, 대안을 갖고 계시네. 네. 그리고 지금 공공병원들이 안 돌아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을 하나하나 같은 돈을 받기 때문에 맞아요. 수술을 많이 하거나 입원을 많이 하면 의사 외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문제가 솔직히 있어요. 그게 영국 시스템이 그래요. 네. 영국 시스템, 유럽 다 그렇죠.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 많이 보면 여기에 짜증나죠. 대해서 그러면 뭐 돈을 무한정 줄 거나 그게 아니라 이 의사를 포함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유인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되지 않냐는 비율이 20%만 돼도 전반적인 해이는 사라집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들에게 충분한 직업적 전문성과 이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큰 돈이 들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웬만하게 뭐 그냥 앉아서 자리만 보존하고 있는 국공립 그 의료원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낫겠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다소간의 인센티브 도입해서 직원들도 같이 열심히 일을 하게 하면 사실 거기에는 사실 많은 고용이 창출되거든요.
그럼 직원들 많이 필요할 거고, 물리치료사 필요할 거고, 의료기사님들 필요하시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딱 3군데만 제대로 된 거점 센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진짜 좋은 낙수 효과가 생겨요. 여기로 확실히 보낼 수 있죠. 주변에 응급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가벼운 환자들은 가벼운 보고 환자들 내가 보고 보낼 수 중증은 언제든지 있으니 보낼 수 있으니까 열어주겠다 아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많이 집중되지도 않습니다. 역시 소아응급센터에서 10년 하시더니 현실적인 네. 안이 나오네. 네, 그렇게 하면 사실 지금 이래저래 여기 뿌리고 저기 뿌려서 사실상 휘발되는 정도의 예산을 고정적으로 투입하겠노라 하는 얘기만 그 정부에서 정확히 하면 지금 수술 다 할 줄 아는데 고용될 곳이 없어서 밖에서 다른 거 하시는 흉부외과 선생님들 많죠. 자기 폐업하고 지금 빚 떠안고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들 그렇죠. 저처럼 응급센터 닫아서 소아응급 계속 하고 싶었는데 못한 사람들 저부터도 갈 것 같아요. 다음에 용감하게 하고. 용감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전문가들로서의 정말 기쁨이거든요. 자부심이죠. 자부심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생길 거기 때문에 거기 있다고 해서 낙수 소리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흉부외과 의사가 뭐 7명, 8명이라고 쳐요. 그분들 싸우겠지만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학회도 번갈아 갈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컨퍼런스도 재밌게 하실 거예요. 네. 그걸 재미있어 하는 의사들의 드라이브를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예요. 원래 다 서전을 하죠. 네, 그런 네. 사람들이 원래 흉부외과 가고요. 원래 좀 이상한 사람들이 소아 신생아과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공공의료 말만 하지 제대로 국가에서 공공의료에 투입하는 재정 자체는 사실 얼마 안 GDP 돼요. 대비 다른 나라의 10분의 1도 안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더 쓸 각오를 해야 되고요. 세금에 대해서 그럼 낭비되는 거 줄여야겠죠. 근데 솔직히 세금이 정말로 모두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죠. 이런저런 지원금이나 이런저런 땜빵씩 수가 올리는 이런 것들 다 정리하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점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응급 그 이송 체계도 정상화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에서 만약에 안 되면 이때 또 원격 의료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호주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워낙 땅이 넓고 하니까 응급 환자가 오는데 거기 만약에 뭐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침대 위에 이렇게 모니터 같은 걸 두고 신경외과로 이송할 수 있는 이 센터랑 원격으로 진료를 해요. 같이 아하. 동시에 진료를 하면서 이런 환자가 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이송할 때까지 이렇게 하자. 저쪽에 있는 이제 신경외과 의사와 이쪽에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소통을 하면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정말 좋은 방식의 원격 의료고 디지털 의료고 그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감기약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 이런 걸 하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란 표가 말이에요. 나오는 거니까. 진짜로 우리가 살리고 싶은 환자가 있고 좋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고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1,000원, 2,000원 더 쓰지만 적어도 내가 갑자기 크게 교통사고 당했을 때 그래도 국가가 나를 최소한의 살려줄 수 케어를 있다. 살려주겠구나 라는 걸 만약에 원하신다면 사실 저는 이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이건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국가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니드를 다양하게 충족시켜야 된다. 만약에 이게 국민적인 요구라면 전 이것도 틀리진 않았다고 봅니다. 원하는 그 방식은 지향점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영국도 뭐 그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닐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시스템대로 가는 거 물론 뭐 못해서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 문화가 있는 거고 유럽도 그들의 GDP 내에서 그것이 지속 가능한 의료니까 일단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우리가 컨센서스를 모아봐야 네. 될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소한 그 잔잔한 병들은 각자 자기 돈으로 치료받더라도 각자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일부 좀 올리고 좀 지금보다는 네. 더 많이 내게 하고 자기 부담을 지금 자기 부담이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소아과는 공짜죠. 뭐 510원 내던데요. 네, 그래서 보면 소아급실 있어 보면 처방전 한 3개 가지고 오세요. 아침에 여기 맞아요. 갔는데 여기 설명이 별로라서 점심 때 다른 병원 갔는데 여기는 좀 약이 센 것 같아서 안 먹였고 저녁에 다른 데 가서 헤어주사 맞았는데 밤에 또 열이 났어요 하고 응급실 오세요. 진짜로 정말 많아요. 저도 뭐 외래 드문 보면 케이스가 아니에요. 뭐 이제 우린 처방을 이거는 사실은 치면 낭비를 국가가 조장하는 앞병원에서 처방 받은 게 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낭비를 조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오셨어요? 국민에게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쓰도록 맞아요. 만들어 놨는데 응. 그렇게 쓰는 게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죠. 이건 국가가 제도를 잘못 만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면 내가 어리버리는 또 표가 떨어지겠군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국민도 충분한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네. 제도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저도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냥 소소한 걸 전부 국민들한테 다 배려해주는 정책을 갈 거냐, 정말 생사가 오가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네. 중요하게 할 거냐는 관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 네. 그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네. 문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부에 요구를 하는 거는 정부가 지금 10년 뒤, 20년 뒤 우리나라 의료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냐. 네. 그럼 그 방향성에 맞게 가야 돼요. 진짜로 영국식, 유럽식을 갈 거면 빨리 많이 뽑고 그 키우는 재정도 정부가 투입하고 그래서 빨리 공무원화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하면. 네, 동의하면. 국민이 근데 동의하면.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의료의 발전은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중증 의료나 빨리 진료받는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볼 거 없고 그냥 네, 영국하고 영국을 캐나다 보면 생각하면 돼요. 돼요. 네, 이번에 맞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제가 방송 여러 번 했었거든요. 코로나 초기 때 영국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25%를 넘었었어요. 우리가 1%를 넘지 않을 때 영국은 25%를 넘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도 냉정하게 의사들이 잘하고 있는 점, 잘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객관화시켜서 볼 생각은 안 하고 배가 아파서 의사들 많이 뽑아야 된다. 의사들 월급 깎아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답 뭐 없는 저는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게 배 아픈 심리도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는 게 제가 본 근데 느낌은 사실 그래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의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의료계도 그러면 이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아니면 사회와 융화되고자 하는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가? 저는 그것도 솔직히 오히려 맞아요. 제가 의사기 때문에 부족한 이거는 면이 묻고 많죠. 싶긴 하고 네. 앞으로 우리 의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 제가 그냥 의사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의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 대학병원이나 개원가에서 해야 될 방향도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럼 전문가로서의 우리가 자존심에 대해 얘기하려면 그래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은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소홀했던 것도 일부 맞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한 감정적인 거는 쌤쌤이라고 치자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발전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10년 전에 가능했던 의료가 지금 가능하지 않아진 것들을 많이 봐요. 제가 마지막에 그만둘 때 중부지방에 소아장중첩증을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죠. 뭐 진단하면 정말 별거 수술하면 아니에요.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간을 놓치면 큰일이 되는 병이기도 그렇죠. 해요. 장이 녹아버리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2차 병원에서도 다 했고 아무 영상의학과 소아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둘 무렵에는 중부지방에 야간에 소아장중첩을 풀 수 있는 응급실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바르메네마에서 하는 걸 안 했어요 그러면? 요즘은 에어 리덕션이라고 공기로 공기로 빼는데요. 빼는 게 있나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중부에 없어서 그걸 경기도로 보내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시간 놓치면 나중에 네. 절제 수술해야 돼요. 이걸 못 봐서 전원을 보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의료의 쇠퇴고 의료의 후퇴고 국민들이 피해를 직접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일부 감기 진료 3번 볼 거 2번만 보고 뭐 아니면 1,000원 낼 거 2,000원만 내고 그래도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에도 좋은 의료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내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영남, 호남, 충북권의 중증의료센터를 이게 기재부도 통과를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복잡하긴 한데 지금 저는 영남권 같으면 부산대학하고 경북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가 이렇게 뭐 국립대학교니까. 네. 근데 지금 아무튼 그 재정에 대한 것 그리고 법적인 보호에 대한 것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거기도 지금 사람을 못 뽑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면 차라리 그냥 그렇지, 기존의 그렇죠. 시설을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지금 호남 굳이 같은 새로 할 경우에도 필요가 전남대도 없죠. 있고 다 돈이 전북대도 들고 있고 세금인데. 네, 그걸 충남도 있고 충북도 세 있고. 군데만 딱 지정을 해서 네. 뭐 치열하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맞는 중증 환자들을 보는 선생님들한테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 주변에 만약에 부산대라고 치면 옆에 있는 동아대병원 이런 데에도 다 환자들이 점점 더 가게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역의료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10년 전만 해도 정말 다양한 수술, 다양한 환자를 많이 보셨어요. 근데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되게 슬퍼하시거든요. 요즘 진단 받으면 다 KTX 네, 탄다고.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나한테 와서 수술은 안 받지. 다 그냥 진단. 의뢰서 써달라 그러지. 그렇죠. 우리 병원에서 무슨 수술을 해. 이러면서 진짜 슬퍼하세요. 근데 그분들 분명히 다 수술 너무나 잘하시는 그럼요. 분들이고 네. 명이시고 저도 저희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전부 다 저 어렸을 때 지역 병원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지. 경북대, 영남대, 네, 경북대 네. 뭐 다 동산병원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데요. 그때의 이 프라이드와 이걸 살려놓으면 어느 지금 새로 배출되는 의사보다 다양한 경험과 이런 걸로 내일 당장부터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널렸는데 왜 이거를 그들이 다 떠나는 거를 막지 못하는 시스템을 둔 상태로 당장 저부터도 결국 일을 못하고 나온 상태에서 그렇죠. 만약에 시스템 잘 돼 있으면 제가 뭐 굳이 정치하러 왜 나옵니까? 그냥 열심히 소아응급하면 되지. 근데 지금 저희도 못한 상황에서 이거를 저 정도 되려면 적어도 20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0년 한 의사를 그때 배출을 하겠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일 거고 의학의 발전이라는 게 사실 지금 영상의학과 판독하시는 거 AI 저거 조금만 더 되면 인터벤션 시술하시는 이런 분들은 계속 필요하겠지만 판독 자체는 훨씬 더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될 거예요. 초음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 필요한 것보단 기술이 더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 기술에 대한 도입은 오히려 이건 다 비급여로 막혀 있거나 다 규제로 막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입이 늦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도 들어오는 게 늦어요. 늦죠. 심지어 늦게 들어오는데 싸게 후려치니까 안 들어왔다가 또 나가요. 네. 그런 거, 이 발전적인 부분은 다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로 일을 더 빠르게 정확하게 더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못하게 하면서 의사 숫자는 밀려. 이 방향이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점이 또 있네요. 네. 그러면 정말 시간은 째깍째깍 넘어가서 5월 달이 넘어가면 유급이 생기고 그러면 큰일이 생기는데 일단 학생들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전공의가 들어와야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고. 인턴이 쉬잖아요. 그렇죠. 인턴들이 쉬는 건 전공의들이 나갔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인턴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 4년차가 진급을 한들 4년 본과 4학년이 진급을 하면 내년에 2배수의 인턴 수요가 생깁니다. 그렇죠. 자리는 똑같죠. 못하는 사람이 인턴 수요를 생기겠네.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인턴이 없고 전공의가 없으면 의대생들은 휴학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네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그냥 무조건 5월달에 무조건 학생, 레지던트 다 들어오게 그러니까 해놓고 이 로드맵을 짜서 앞으로 핵심 의료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겠다. 대신 너네 정말 양심적으로 열심히 용감하게 진료를 진료해라. 해달라. 이거는 사실 개인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제일 잘 알죠. 나만 본인이. 알잖아요. 그렇기 대충 때문에 하고 날 여기에 대해서는 보내는지. 신뢰할 테니까 일단 해줘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할 거고 지금 있는 의사들 이미 대접해주잖아. 해줄 거 우리 로드맵 구체적으로 짰잖아. 그러니까 니네 이거 지금 공부해야 나중에 이걸 니네가 누리지. 라는 걸 흉부외과 영역에, 신경외과 영역에, 소아과 산부인과 영역에 그걸 지금 뿌려야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오고 들어오고. 제대로 학문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공의 협의회에서 의협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무도 그 못 얘기, 믿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선배 의사도 못 믿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 뜻이군요. 네. 큰일이다 정말. 하여튼 어려운 길에 들어서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랑도 나이 차이가 한 20년 이상 갭이 나니까 레지던트는 잡아오면 끌려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도 또 알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지금까지 해왔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바꿔나가는 게 저는 낫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스템이라는 거는 저수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환자를 보는 거. 저도 그러면 좋죠. 네, 환자를 저도 보게 그러면 하고. 좋겠어요. 근데 안 되니까. 제일 좋죠. 근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가지고 아까 그 중점 병원 그게 뭐 또 제가 또 수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기존 국립대학 병원들을 중점 예상으로 아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본인이 다치면 서울 안 오고 부산에서 다쳤으면 부산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어우러져야 현재 이 의료의 난맥상들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국회 들어가시면 이런 문제들
심지어 의사인 저도 몰랐던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 그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그냥 구름 위에서 탁상 공론을 일삼는 공무원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국민들이 어찌됐든 지금 정도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네. 또 중증 예상이라든지 필수 의료기도 의료학과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묘안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이주영 당선인, 개혁신당의 이주영 당선인 모시고 현재 의료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의 문제라든지 뭐 어느 한 이해 집단의 문제 이렇게 폄하하지 말고 우리 국가의 어떤 미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니까 같이 좋은 의견들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